우주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각 은하계 내에 대략 1000억 개의 별과 유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수한 별과 유성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유성인 지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내에는 광대한 우주에 존재하는 별과 유성의 숫자와 비슷한 약 6,000경 개의 세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우주의 구조보다 더욱 신비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근에 개발된 영상 테크닉으로 인체 내부의 우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외계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 1989년 3월 디스커버리호 안에서 실험됐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수정된 지 이틀 되는 달걀 16개와 수정된 지 9일 되는 달걀 16개가 사용됐습니다. 실험 결과 수정된 지 이틀이 되는 알들은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모두 죽었고 9일 되는 알은 반이 죽었습니다. 과연 생명의 활동은 지구의 환경에 밀접하게 의존해 있는 것일까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의 문턱에 들어선 인류는 우주를 탐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며 내적인 세계, 바로 인간의 신체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름이 1mm인 좁은 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미경은 물체의 크기를 100배 또는 1000배 단위로 확대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 역시 이러한 현미경 속의 생명 세계를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 속에 나타난 인체 내부의 세계를 10,000배 또는 10만 배로 확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 안에서 음의 진동을 감지하는 와우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그 구조와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조차도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한 세포의 내부까지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우주인 인체 내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팔과 다리, 몸통과 아주 특이하게 큰 뇌, 그리고 광대한 혈관계와 신경계로 구성된 인간의 신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은 세포들, 즉 1mm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는 성인의 경우 약 6,000경 개,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약 3,000경 개나 됩니다. 그러나 탄생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아가 모체의 자궁에서 280일을 지내게 되며
수태 순간에는 단 한 개의 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 즉 두 개의 다른 성이 만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태아의 최초 단계는 남성들만이 갖고 있는 한 개의 정자세포와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한 개의 난자세포에 결합된 결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는 영겁의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그 선조들로부터 DNA라고 불리우는 생명물질을 물려받아 왔습니다. 이 DNA는 지구상에 최초로 생명이 나타난 이후 약 35억 년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NA라는 생명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자와 난자입니다. 바로 이곳이 여성의 신체 안에서 난자의 DNA를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자궁은 여성의 생식기관의 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둥근 모양의 것이 난소입니다. 이 난소에서는 난자가 생산됩니다. 이 난소는 자두 정도의 크기로 각기 자궁 양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난소에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난자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 촉진됩니다. 세포가 둘로 분열될 때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크기 마련이고 작은 것은 마침내 해체되고 맙니다. 세포가 분열되고 나서 14일이 지난 성숙한 난자입니다. 이 세포 주위의 작은 세포들은 과립세포로 이 난자를 보호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선천적으로 내재된 행위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체 중에는 특정한 달, 그리고 꼭 보름에만 알을 낳는 생물체도 있습니다. 호주 해변 가까이에 있는 산호초 주변에는 한 종류의 유기체가 무수히 모여 군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기체는 특정한 시기가 되면 마치 이들이 하나의 생물체인 것처럼 일제히 그들의 주변에 알을 산란시킵니다. 산호는 광기한 바닷속에 알을 방출시킵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이러한 생물학적인 리듬은 인간의 신체 내에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난자는 제1난모세포가 분열된 이후 14일째 돼서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도 내재된 일정한 주기가 반복됩니다. 성숙한 난자는 난소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란입니다. 배란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두 종류의 호르몬 양의 비율이 변화함으로써 배란은 시작됩니다. 배란이 일어나기 전에 과립막 세포와 다당질로 구성된 점액이 배출되고 난자는 이 속에서 분비됩니다. 배란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난자가 분비되기 직전입니다. 배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이 크고 둥근 형체가 난자입니다. 분비된 난자는 손모에 이끌려 난관으로 보내집니다. 이제 분비된 난자가 난관에 이르렀습니다. 이 난관은 직경 1mm, 길이 10cm의 좁고 긴 관으로 여기를 통과해
자궁 최부에 이르게 됩니다. 현미경을 통해 본 선모는 매우 율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마치 배의 노와 같습니다. 선모 운동에 의한 흐름과 난관의 수축은 배란 시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난소 호르몬의 하나인 에스트로겐, 소위 발정 호르몬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난자를 이동시킵니다. 배란 후 난자는 난관의 넓은 부분인 자궁 팽대부에 이르는데, 이때 약 30분 내지 수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난자는 들어오는 정자와 결합되기를 기다립니다. 난자는 보통 다른 세포보다 큰데, 이것은 세포질 속에 여러 영양소, 즉 단백질, 지방질, 당원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험관 수정을 통한 실험에 따르면 난관의 선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험관 수정에서는 난자와 선모 사이에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접촉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모가 난자에 어떤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세포들은 난자라고 부르는 이 중요한 세포를 보호하고 돕고 또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림막 세포들은 세포질이 늘어남으로써 난자와 물질을 교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난자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난자는 배란된 지 12시간 이내에 정자와 결합될 기회를 갖지 못하면 수정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진화의 오랜 역사의 결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왜 두 가지 성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성이 결합됨으로써 그 차손은 새로운 배합의 DNA를 갖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NA의 배합이 다양하면 할수록 유기체는 훨씬 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번식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자의 무리가 난자를 향해 헤엄쳐 옵니다. 이때 정자의 숫자는 약 3억 개가 됩니다. 정자가 난자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정자들은 자궁 경부의 점액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란이 일어나는 시기나 점액층이 얇아지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자가 이 점액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약한 정자는 여기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정자는 자궁 경부의 점액층에서 2, 3일간을 살 수 있습니다. 정자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수정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정자세포들은 난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처음에는 일정한 규칙 없이 진행해 가다가 점차로 규칙적인 운동 양식을 갖게 됩니다.
정자의 여행 중에는 에너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지름길을 택한 정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정자세포는 남성 DNA의 특권이 주어진 세포입니다.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있는 효소는 실질적으로 난자의 외부 보호막을 뚫는 폭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자세포의 머리는 DNA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자세포는 또한 정자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난자에 이르기 위한 과정 중에 완전히 소비됩니다. 처음에 약 3억 개로 시작된 정자는 자궁을 통과해 난자가 위치한 난관에 이르기 전까지 그 숫자는 약 3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 생존자들은 1000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정자들입니다. 이것이 난관입니다. 자궁을 한 부분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그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자는 여기를 향해 갑니다. 이것은 난관의 내부입니다. 섬모의 진동은 흐름을 만들고 정자는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난관의 수축 운동으로 정자는 이 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배란 시 이 수축 운동은 호르몬의 효과로 더욱 격렬해집니다. 정자가 분비하는 물질 역시 수축 운동을 자극합니다. 정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난관의 입구를 통과한 30만의 정자 중 이 지점까지 다다른 정자세포는 1000분의 1로 줄어 약 200개 내지 300개의 세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가 기다리는 난관 팽대부에 이르면 이 숫자는 더욱 줄어 약 100개의 세포가 남게 됩니다. 수정이 시작됩니다. 정자는 난자 주위의 뮤코다당층과 과리막 세포층을 통과해 난자에 다가가게 되며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조나 펠루시다라고 불리우는 투명한 층을 융해시켜 난자에 접근하게 됩니다.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있는 효소는 난자의 내층을 분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칼슘 이온들이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파장은 효소의 반응을 촉진시키고 다른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자는 머리 부분에 있는 DNA를 방출하게 됩니다. 난자의 핵과 정자세포의 핵이 만나 융합되면서 각각의 DNA를 한 단위의 DNA로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부모가 가진 DNA를 모두 물려받은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성장해갑니다. 이 정자세포는 난자에 이르기는 했지만 수정에는 실패한 세포입니다. 여기서 오직 한 세포만이 승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3억 개의 정자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승리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향한 경주에서는 적은 숫자의 정자가 참여할수록 그만큼 수정에 성공할 확률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각기의 패배자들은 한 마리의 정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를 돕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지 30시간이 지나면 수정란은 두 세포로 분리됩니다. 이때 생명의 단계를 비로소 배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40시간이) 지난 후에는 4개의 세포가 형성되는 단계가 되고 50시간이 지나면 8개의 세포로 분열됩니다. 배아는 천천히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지 3일이 지나면 이때 배아를 상실배, 오디과일을 닮았다고 해서 오디배라고 부릅니다. 이때쯤이면 배아는 난관을 지나 자궁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크기는 수정될 당시의 크기와 별 차이가 없으나 그것을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더욱이 각 세포들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세포와 기능적으로 협동하게 됩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지 6일이 되면 배아는 자궁의 내벽에 착상되는데 이때를 포배낭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270일 이상을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주는 보통 150억 년 전에 일어난 빅뱅 현상과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억 년 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원시바다에 처음으로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은 35억 년 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해왔던 35억 년 동안 생명체는 바다에서 육지로 확산되어 지구상의 여러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세포에서 6천억 경의 세포를 가진 유기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잠시 보더라도 인간의 신체와 그 환경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들은 유기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유기체 내에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 형성의 첫 단계는 배아의 긴 축을 따라 나이는 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시선조라고 부르는 이것은 신체의 중심축으로 이것을 따라 배아의 양극, 즉 앞과 뒤, 좌측과 우측이 결정됩니다. 지구의 중력 또한 이러한 원시선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원시선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 등뼈로 발전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은 달걀 속에서 배아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우주 셔틀 안에서 달걀의 수정란이 죽은 요인 중에 한 요소는 원시선조를 구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체 형성에 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정된 지 21일이 지난 인간의 배아입니다. 그러나 과연 배아 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분열을 이루게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신체가 형성돼가는 동안 분명 어떤 조인들이 작용해 이것으로 세포들이 서로 들러붙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인의 하나를 불가사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사리의 유충입니다. 본체 한가운데 텅 빈 곳이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에는 형광색소가 착색되어 있습니다. 오직 소화기관만이 빛을 냅니다. 이 세포만을 분리해보죠. 이 세포들만이 분리됐습니다. 오로지 소화기관에서 띄어낸 세포들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포들은 서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수십 시간 후 이들은 다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시간이 지나면 이 세포들은 본래의 형체를 되찾습니다. 소화기관의 세포들이 본래의 형체를 되찾기 위해 모여드는 것은 이 세포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물질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포를 서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인간의 배아는 다른 포유동물의 배아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배아는 진화 과정의 역사에 맞추어 성장을 계속합니다. 인간의 배아의 경우 3주가 경과했을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아의 몸체는 겨우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장의 위치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과 동시에 피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혈류의 방향도 적당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태아는 빠르게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주, 즉 4주가 경과하면 심장은 좀 더 분명한 형체를 갖습니다. 이제 붉은색을 띤 적혈구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는 체계적으로 태아의 몸체를 순환하기 시작하고 순환체계 역시 거의 완성돼 갑니다. 4주 말이 되면 태아는 4mm 정도의 크기가 되고 팔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손이 만들어질 부분입니다. 수정 후 5주가 되면 태아의 길이는 5mm가 됩니다. 5주 말이 경과했을 때 손은 물새벌의 물갈퀴 같은 형태가 됩니다. 불필요한 막들은 점차 없어집니다. 손은 물갈퀴 같은 형태에서 손가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차로 다른 신체 구조도 완성돼 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진화의 오랜 역사를 반영합니다. 제7주 손가락이 완성되며 신체는 18mm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는 손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기관 발전에서 진화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입니다. 이것은 수정 후 150일이 경과한 때의 인간의 뇌입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체에 있어서 다른 뇌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 뇌는 아시아산 짧은 꼬리 원숭이의 뇌입니다.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의 뇌는 다른 영장류의 뇌와 유사합니다. 고릴라의 뇌와도 유사합니다. 팔주 말이 되면 인간의 태아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이 태아는 아직 3cm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불가사리의 소화기관에는 그 세포들을 서로를 결합시키는 특수한 물질이 있었듯이 인간 신체의 형성 과정 중에도 세포와 세포를 결합시키는 특수한 물질이 존재합니다. 교토대학의 마사토시 교수는 이러한 물질을 발견해 이것을 카드헤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카드헤린은 같은 성분을 가진 세포끼리는 서로 결합하도록 하고 이질적인 세포끼리는 서로 분리되게 하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눈의 수정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작은 구조를 보죠. 이것이 초록색으로 착색시키는 카드헤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헤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붉은색으로 착색시키는 카드헤린입니다. 붉은색의 세포는 푸른색의 세포와는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가서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둥근 모양의 물체가 이제 눈의 수정체를 형성해 갑니다. 이러한 카드헤린 외에도 다른 다양한 단백질이 신체 형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파리의 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수정된 지 수시간이 지난 초파리의 배알을 갖고 한 실험에서 머리가 될 부분의 세포를 일부 제거하고 여기에 꼬리 부분이 될 부분의 세포를 대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식으로 꼬리 부분이 될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머리 부분이 될 세포 속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드로소필라의 배아에서 생식기관이 될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형광성 색소로 착색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드러난 결과는 생식기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머리에서도 결국 생식기관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1988년 6월 서독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볼프강 드리에베르 박사와 동료들은 매우 괄목할 만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초파리의 행한 실험에서 세포가 머리세포가 될 것인가 또는 꼬리세포가 될 것인가가 결정될 때 어떤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것과 이러한 단백질의 합성에는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원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지 4주째에도 태아는 아직도 몇 밀리미터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신체 형성을 갖추게 됩니다. 아메바처럼 움직이는 세포는 원시 생식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마침내 유기체의 성에 따라 난자가 되거나 정자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원시 청자에서 생성되고 아메바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며 정식을 거듭해 아직 성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생식기관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태아가 여자의 성을 가질 경우 각 원시 생식 세포는 약 20주가 지난 후부터는 난모 세포로 변화해 여기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사춘기에 이를 때까지 자궁에서 활동을 멈춘 채 정지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난모 세포는 대략 매 28일마다 난자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각 난모 세포들은 조금씩 다른 DNA를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 배아가 남자의 성을 갖게 된다면 각 원시 생식 세포들은 초기의 남성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정조 세포를 변화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사춘기에 이를 때까지 활동을 멈춘 채 머물러 있습니다. 정자는 생식 정보를 과거로부터 미래로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정자는 남성의 생식기관인 고환에서 생성되어 사춘기가 찾아올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수정관이라 부르는 이 좁은 관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관의 지름은 0.2mm, 길이는 70cm나 되는 가늘고 긴 관입니다. 남자가 사춘기가 되면 수정관 표면에 정지해 있던 정자세포는 정자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활발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보내지는 세포 분열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세포 분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되고 있는 세포 속에 검은 막대와 같이 보이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의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간 신체의 각 세포 안에는 23쌍의 염색체,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만일 정자와 난자가 각각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합쳐져 수정란이 형성될 때 이 세포는 다른 신체 세포가 가진 것보다 2배나 많은 염색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쌍의 염색체입니다. 감수 분열 과정을 보기로 하죠. 이러한 과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인자의 재결합입니다. 이것은 목의 염색체로 붉은색을 띠고 있고 흰색이 북의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사이에서 교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불규칙하게 일어나며 이로 인해 유전인자가 재결합하게 됩니다. 세포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각 세포는 23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시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세포도 서로 DNA 형질이 동일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자세포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는 2달이 걸립니다. 이 2달간 정자세포가 될 세포는 수정관을 통과해 마침내 동공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관의 다리를 통해 연결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정자세포가 동시에 형성됩니다. 포유동물들은 그 후손들이 연약한 태아기일 때 그들의 신체 속에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포유동물들은 이러한 유리한 생존 방법을 오랜 진화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몸에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모체 속에는 모체와 태아를 연결시켜주는 태반이 있습니다. 태반은 자궁벽에서 모체와 태아의 조직으로부터 형성돼 갑니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유지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기가 다가올 때가 되면은 태아의 배꼽과 태반이 연결되는 구조인 제대에 매분마다 300mm의 태아의 피가 흐릅니다.
태아 쪽에서 큰 혈관이 태반 쪽으로 다가가면서 점차적으로 모세 혈관의 망을 형성합니다. 태반의 모세 혈관은 얇은 막으로 덮인 많은 육모 군집에서 끝을 맺습니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태아의 피를 타고 육모로 운반됩니다. 모체에서 흐르는 피는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면서 1분에 약 600ml가 들어갑니다. 모체의 피는 세차게 육모를 향해 갑니다. 결과적으로 육모의 피막을 통해 이러한 물질의 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체에서 나오는 피는 태아의 산소뿐 아니라 그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항체들, 비타민 등을 제공하고 태아의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육모막은 박테리아와 같은 이물질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에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나 탄산가스, 마약 등 약품 등은 쉽게 이러한 방어벽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모체의 건강은 태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아가 자궁벽에서 착상되어 태어나기까지 약 270일간 태아는 태반에 의해 성장되고 보호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모에게서 진통이 시작되면서 분만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곧 태어날 태아의 심장의 박동입니다. 분만은 태아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태아의 머리는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잠시 동안 산소 부족의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아의 스트레스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때 태아의 맥박이 점차 느려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뇌와 심장에 흐르는 피의 흐름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허파의 호흡이 시작될 준비가 끝납니다. 분만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신생아는 앞으로 살게 될 새로운 환경에 자신의 신체를 준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자신의 문명을 우주에 보내 외계의 생명의 형태에 우리의 존재를 전하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속으로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이란 유기체의 세포 속에 보유된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구라는 위성에 지능을 가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